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나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감정들을 말해보자면 불안이랄지, 분노랄지, 수치심 같은 또는 슬픔 같은 게 있겠네요. 불편하고 피하고 싶다 보니 그런 감정이 일어나도 외면하거나 억압해두기가 쉽고, 일단 그렇게 해두면 왠지 별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도 않고 조용히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감정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외면하고 일단 눌러뒀던 그 불편한 감정들은 결국 고착돼서 세력을 조금씩 넓혀나가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뜨리면서 문제를 일으키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불편한 감정들은 일어날 때마다 그때 해결하거나 어루만져줘야 하는데, 경황이 없다 보면 또 바로 마주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반드시 꺼내어서 바라봐 줘야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상담만 한다 싶으면 어릴 적 이야기 꺼내지 않습니까?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던 시절의 이야기를 뭐하러 자꾸 끄집어내나,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그 감정들이 수십 년 동안 나한테 나 아팠잖아, 나 좀 바라봐줘 라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당신의 밤이 편안했으면 해입니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40번의 심리상담과 그림책 처방이라는 설명이 책 표지에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주세요. 심리상담과 그림책 처방. 저자 임명남, 출판사는 그래도 봄입니다. 저자는요, 원래 유아놀이 교육 전문가로 또 독서 교육 전문가로 글을 쓰던 분이었어요. 이후에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그림책을 매개로 한 상담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림책이 갖고 있는 은유의 힘이 아주 놀라웠다고요. 그저 책만 읽었을 뿐인데 그림책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크고 작은 위안을 얻게 되고, 그렇게 모두들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림책의 주인공에게 자신을 투사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 방법을 찾아내기도 한답니다. 이 책은 그렇게 했던 상담 자료들 가운데에서 40개의 사례를 책으로 구성한 겁니다. 한 챕터마다 내담자의 이야기와 그림책의 이야기가 같이 병행이 돼요. 처음에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그림책을 같이 봐야 하나 했는데, 물론 같이 보면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글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어서 책을 읽어나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불편해서 외면했던 감정들 말이죠. 그 감정들에게 자꾸 말을 걸으라고 얘기해요. 진심을 다해서 마주 보려고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경험의 시간은 한 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검은 잉크가 가득한 물에 깨끗한 물 한 번 부었다고 해서 단번에 깨끗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질 때까지 충분히 반복해 주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주제의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면 사랑으로 스스로를 감싸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책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왜 항상 나만 참고 애써야 하나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그림책 나는 형이니까. 50대 후반의 은정 씨는 일남 삼녀 중 둘째 딸이다. 첫 딸인 언니는 맞이어서 부모님이 뭐든지 제일 먼저 챙겨주셨다. 셋째인 남동생은 집에서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늘 금이야 오기야 대접을 받았다. 넷째인 여동생은 막내여서 나름대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다. 둘째인 은정 씨만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자랐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면서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 덕분에 자라는 내내 살림꾼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은정 씨는 결혼 후에도 일이 있을 때마다 시부모님이 도움을 청할 만큼 똑 부러지는 솜씨로 인정받는 며느리였다. 어느 조직에 가도 은정 씨는 적응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애교가 많아서 늘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곤 한다. 문제는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집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은정 씨에게 모두 떠맡기는 바람에 늘 바쁘고 힘이 든다는 것이었다. 큰아이가 고3일 때 친정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형제들은 모두 바쁘다며 은정 씨에게 병 간호를 맡겼다. 아버지 병 간호하는 건 억울하지 않은데 한 달 가까이 입원해 있는 동안 다른 형제들은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아 서운하고 화가 났다. 퇴원해서 집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왔을 때조차 형제들 그 누구도 은정 씨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친정엄마가 치매에 걸렸을 때에도 그 수발은 당연히 은정 씨 몫이었다. 집안 대소사는 물론 부모님이 필요할 때마다 한 걸음에 달려가 일처리를 도맡아 했지만 형제 자매들 가운데 누구도 은정 씨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다. 나는 형이니까의 주인공 유이치에게는 다카시라는 동생이 하나 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지만 류이치는 다카시가 얄밉기만 했다. 다카시는 늘 말썽을 피워서 유이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유이치 책가방에 쓰레기를 잔뜩 넣어놓는가 하면 공책에 크레파스로 낙서를 잔뜩 해놓을 때도 있었다. 체험학습 때 가져가려고 챙겨놓은 간식을 절반 이상 먹어버려 속상하게 할 때도 있었다. 유이치가 아끼는 기념 우표를 서랍장과 상에 다닥다닥 붙여놓아서 화나게 할 때도 있었다. 혼자 목욕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카시와 함께 목욕을 할 때면 녀석은 잽싸게 먼저 목욕탕에 들어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유이치를 약올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친구나 부모님은 늘 유이치에게만 뭐라고 했다. 유이치에겐 성가시고 밉기만 한 동생인데 엄마 아빠는 항상 다카시를 예뻐하며 동생 편을 들었다. 유이치의 엄마 아빠가 동생을 챙기듯 은정씨 아버지도 입버릇처럼 아들이 최고라고 딸은 있으나 마나하다고 말하곤 했다. 은정씨 엄마 역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언니를 찾아서 의논하곤 했다. 그래도 은정씨는 부모님이 자기를 제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부모님이 자기를 제일 편하게 여긴다고 생각했기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늘 기쁜 마음으로 친정에 달려가곤 했다. 하지만 얼마 전 자신이 힘들 때는 땡전 한 푼 없다던 부모님이 남동생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입학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음이 상했다. 여동생이 아프다고 했을 때에는 보약을 지어 먹으라며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은정 씨는 서글프고 허탈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부모님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싶어서 허망한 마음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생에 있어서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유이치처럼 은정 씨도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게 오히려 마음을 더 힘들게 했다.
유이치 부모님이 유이치에게 형이니까 참아야지, 형이니까 동생한테 좀 더 잘해야지 라며 훈계를 늘어놓았던 것처럼 은정 씨 부모님도 은정 씨에게도 네가 잘하니까 와서 도와야 한다. 너 아니면 누가 이런 걸 하겠냐 하며 많은 걸 요구하곤 했다. 동생을 생각만 해도 무지무지 화가 나고 싫은 유이치처럼 은정 씨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받는 형제 자매가 싫었다. 더불어 자기에게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모님에게도 화가 났다. 은정 씨는 이제껏 자식이니까 당연히 효도하며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을 수발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은 물론 형제 자매와도 가까이 지내기 싫어졌다.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부유한 유대인 상인 집안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형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으며 동생이 태어나면서는 더 이상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또 아들러는 가족 구조와 출생 순위에 따라 개인의 성격이 형성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아들러의 주장에 따르면 은정 씨처럼 둘째 또는 중간 형제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맞이와 나누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는 동생과도 애정을 나누면서 생활해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둘째는 첫째나 막내와는 달리 야심이 많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질투가 심하고 반항적이며 항상 이기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둘째인 은정 씨도 어렸을 때부터 다른 형제에게 쏠린 부모님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돌릴 수 있을까 애쓰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환갑이 다 되어가도 지금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자신이 안쓰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위한다고 했던 많은 일이 사실은 남들에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나 효녀야 라고 드러내기 위한 가식적인 부분에서 비롯된 면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행동 속에 이러한 욕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은정 씨는 이제 달라지기로 결심했다. 제일 먼저 평생을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온 자신을 위로해 주기로 했다. 은정 씨는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스스로 들려주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동안 정말 애쓰면서 살아왔구나. 많이 지치고 힘들었겠구나.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충분히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애쓰는 동안 느꼈던 섭섭한 마음을 부모님과 형제 자매에게 솔직하게 표현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는 늘 은정 씨가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뒤로 한 발 빠져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형제 자매는 은정 씨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다면서 언제든지 말만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부모님 역시 자신들이 행했던 사소한 행동이 은정 씨를 서운하게 할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부모님일지라도 자식을 다 알 수 없다. 형제 자매에게도 표현하지 않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건 무리이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저러해서 서운하고 화가 나니 앞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분명하게 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며 소통하고자 할 때 자신은 물론 상대방 또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림책 심리 처방전 하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자신이 연장자여서 또는 동생이어서 양보했던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생각해보고 그때 그 순간의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둘.
속상했던 바로 그 순간, 자신에게 필요했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나요? 가족에게 받고 싶었던 위로의 말이나 행동을 글로 써보세요. 저도 쓸모 있는 존재이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 부모 되어주기. 치킨 마스크. 30대 중반의 수정 씨는 상담실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속사포처럼 늘어놓았다. 마치 마음속에 이야기 보따리가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팡 하고 터질 것 같았다.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한참 동안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급행 열차가 지나가듯 높은 톤으로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쏟아내는 수정 씨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엄청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정 씨가 조금 진정되길 기다렸다가 아이고 참 힘들었겠네요. 진짜 애쓰셨네요. 라고 겨우 한마디 건네자 수정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겨우 당신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아왔겠다라는 말 한마디를 건넸을 뿐인데 수정 씨는 나머지 상담 시간 내내 꺼이 울었다. 수정 씨에게는 5살 많은 오빠가 있었다. 오빠는 그림이면 그림, 운동이면 운동, 노래면 노래, 못하는 게 없었다. 수정 씨에게 오빠는 완벽한 사람이었고 부모님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 까닭에 수정 씨는 늘 오빠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오빠 바라기인 엄마 아빠를 보며 수정 씨는 오빠처럼 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오빠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수정 씨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 같다고 생각하며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치킨 마스크의 주인공 치킨 마스크도 수정 씨처럼 자신을 잘하는 것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한다. 같은 반 친구 올빼미 마스크는 공부를 잘하고 햄스터 마스크는 손재주가 좋으며 장수 풍뎅이 마스크는 씨름을 잘한다. 개구리 마스크는 노래를 잘하고 해달 마스크는 멋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날마다 기죽어 지내면서 우울해한다. 친구들과 자신을 남몰래 비교하며 스스로 주눅이 들어가던 치킨 마스크는 급기야 나는 뒤처진 아이야. 이 교실에서 내가 있을 곳은 없어. 나같이 늘 방해만 되는 애는 없는 게 나아.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수정 씨도 치킨 마스크가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우울해하는 것처럼 오빠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오랫동안 괴로워했다. 자신도 부모님에게 사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끔 오빠가 없다면 어땠을까 꿈꿔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수정 씨는 자기 때문에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는 생각에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혼자만의 지옥에 갇혀 살게 되었다. 치킨 마스크가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 같은 애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아무도 모르게 교실을 빠져나간 것처럼 수정 씨는 시시때때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곤 했다. 힘들어하는 수정 씨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또 생겼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님은 극에 달하는 갈등을 겪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황망하게 떠났는데 두 분은
교통사고 보상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고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했고 이후로는 어떤 교류도 하지 않았다. 수정 씨는 성인이었지만 부모님의 이혼이 충격으로 다가왔다. 오빠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정 씨는 아버지와도 이별한 셈이어서 많이 힘들었다. 외줄타기를 하듯 하루하루가 불안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하기 시작했다. 엄마와 둘이 살게 되면서 엄마가 수정 씨에게 조금씩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엄마는 늘 어떻게 하면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관심과 사랑의 조건을 붙였지만 그래도 수정 씨는 좋았다. 그마저도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 씨는 엄마의 요구에 맞춰 생활했고 엄마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까닭모를 불안이 불쑥불쑥 올라왔지만 큰 문제 없이 그럭저럭 살았기에 자신이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의 쌍둥이 동생이 결혼한 후부터 수정 씨는 다시 극도의 불안에 휩싸이곤 했다. 불안이 심해질 때마다 어디에서 이 불안이 시작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시동생과 결혼한 동서와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상담을 통해 수정 씨는 뭐든지 잘하는 동서에게 오빠의 모습을 투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일이든 똑부러지게 해내는 동서를 대할 때마다 실수투성이인 자기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어 예전의 불안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수정 씨는 오빠가 보여주는 좋은 결과치의 기준을 맞춰놓고 그에 못 미치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못마땅해 했다. 치킨 마스크 역시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못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치킨 마스크가 교실을 빠져나온 후 학교 안 구석진 곳에서 여러 종류의 마스크가 쌓여있는 더미를 발견했다. 치킨 마스크가 평소 부러워하기만 했던 다른 마스크를 써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치킨 마스크는 다른 동물의 마스크를 하나씩 써봐도 마음에 드는 마스크를 고를 수 없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화단 식구들이 치킨 마스크야, 다른 마스크가 되지 마 라는 말을 건넨다. 화단의 나무와 꽃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치킨 마스크의 다정한 마음이야말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나는 장점이며 재능이라고 칭찬하고 격려해준다. 인도의 구루이자 철학자인 오쇼 라즈니시는 부모는 당신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또 다른 탄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그러한 탄생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어린 시절 수정 씨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날마다 부모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수정 씨는 부모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오빠와 달리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수정 씨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험을 반복했고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깨달은 수정 씨는 부모 대신 자신이 어린 수정 씨의 부모가 되어 필요한 돌봄과 응원을 해주려 노력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채우면서 수정 씨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과정을 통해 힘든 기억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림책 심리 처방전. 하나,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칭찬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 말들을 자신에게 충분히 들려주고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세요. 부모님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 내가 가진 좋은 점이나 장점 3가지씩만 말해달라고 해보세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속마음과 내가 짐작하고 있었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틀렸다는 비난이 저를 주눅들게 해요. 자신을 믿고 일단 도전하기. 그림책 느끼는 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기저기 강의나 상담을 하러 다니는 게 너무 피곤해서 남편에게 차를 하나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운동신경도 둔한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며 버럭 화를 냈다. 그래도 나는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며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 차가 꼭 필요하다고 고집을 피웠다.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면허증을 따면 차를 사자고 약속했다. 면허를 따고도 남편은 위험하다는 핑계로 몇 년 동안 차 계약을 말렸다. 내가 면허를 땄을 때 자기가 한 말이 있어서 경차를 하나 샀기는 했지만 나같이 겁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했다. 절실한 필요에 의해 운전을 고집하는 나와 달리 느끼는 대로의 주인공 레이먼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해 틈만 나면 그림을 그리곤 했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 레이먼은 침대에 누워서도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도 그리고 바닥에 누워서도 그렸다. 어느 날 레이먼이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서 꽃병을 그리고 있을 때 레이먼이 그리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보던 형이 뭘 그리냐며 비웃었다. 이런 것도 그림이라고 그리냐는 듯이 비웃는 형의 반응에 레이먼은 당황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의기소침해진 레이먼은 이때부터 뭐든지 똑같이 그려보려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다. 자기 생각대로 그려지지 않자 레이먼은 이제 안 해 라며 그림 그리기를 포기해버렸다. 그러나 나는 운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일하면서 공부하랴, 집안일에 아이들까지 돌보려니 체력이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운전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사고가 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나같이 운동신경도 둔하고 반사신경도 느린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을까 겁도 났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 싶어 굳게 결심하고 이틀 정도 도로 연소를 받은 다음 이른 새벽에 무작정 자동차 시동을 걸고 동네를 서너 바퀴 돌았다. 자신감이 조금 생긴 나는 며칠 후 다시 용기를 내 고속도로를 40분가량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렇게 시작한 운전으로 지금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잘 다니고 있다. 15년 전 처음 책을 쓸 때도 그랬다. 남편은 당신이 무슨 책을 쓰냐? 그러다가 큰 창피나 당하지 말고 시작도 하지 말라며 코웃음을 쳤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작가면 누구라도 책을 출간하겠다고 비웃기까지 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가 싶어 나도 포기하고도 싶었다. 하지만 용기를 내 몇 달간 원고를 썼고 우여곡절 끝에 출간했다. 난생 처음 쓴 책이었지만 그럭저럭 판매도 되었고 출간 이후 여기저기 강의를 하러 다녔다. 남편은 이번에는 그래 봤자 당신은 내 마누라야 라고 말하면서 힘 빠지게 했다. 아니 무슨 이런 못난 남편이 다 있어요. 다 원참 화가 나네.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던 레이먼은 여동생 덕분에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형 레온이 자신의 그림을 보고 비웃은 것과 달리 여동생 마리솔은 레이몬이 망쳤다고 생각하며 구겨버린 그림들을 하나씩 주워와서는
자기 방벽 가득 붙여놓고 시시때때로 감상하고 있었다. 여동생은 많은 그림 가운데에서 형이 비웃었던 꽃병 그림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꽃병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레이먼의 말을 듣고도 마리솔은 큰 소리로 꽃병 느낌이 나는 걸 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레이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눈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볼 수 있었다. 그제야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즐겁고 신이 나기까지 했다. 이후 레이먼은 다시 손 가는 대로 쓱쓱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느끼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주 근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정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시 느낌이 나는 글까지 쓰게 되면서 레이먼은 그림이나 글로도 붙잡을 수 없는 느낌을 마음껏 즐기는 삶을 살아갔다. 애플의 전 CEO이자 공동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생각한 대로 따라 사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견해 속에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파묻히지 않도록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직관과 열정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라고 연설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초월주의 운동가인 랄프 waldo 에머슨 역시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인생과 자연, 그리고 신성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은 큰 힘이 된다.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가 자신을 비웃거나 비난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힘이 중요하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준다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타인의 말이나 평가에 주눅들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이 하는 말 따위는 무시하는 게 좋다. 진짜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난이나 평가의 말은 되도록 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요구할 필요도 있다. 그들의 말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요청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화가 이현세는 천재를 이기기 위해서는 천재를 의식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꾸준히 한 발 한 발 전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천재를 앞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이 뭐라고 할 때마다 주눅이 들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나는 굴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들에 꿋꿋이 도전했다. 그리고 마침내 해냈다.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을 응원하면서 기었고 해냈고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서 꿈을 이룬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 우보천리를 생각하며 오늘도 나 자신에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길을 내 속도대로만 가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면 언젠가는 그곳에 도달해 있을 거니까. 나 자신을 믿고 가보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있다.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꿈 너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딸 아이가 죽은 건 모두 나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기. 동화책 무릎딱지. 필리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정윤 씨는 둘째 아이 출산이 임박해지자 한국으로 들어왔다. 둘째를 무사히 출산하고
몸조리만 마치면 다시 남편이 있는 필리핀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아이들과 한국에서 머물기로 했다.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자 남편도 모든 일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와 같이 살기로 했다. 남편이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편은 집에서 지내고 정윤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있는 친정에서 잠시 지내기로 했다. 5살 난 딸아이가 자기를 예뻐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도심이 아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결정했다. 이제 막 100일이 지난 둘째 아들을 돌보는 게 힘에 부친 정윤 씨 역시 잠깐이라도 엄마가 도와주면 편할 것 같았다. 그런데 부모님이 밭에 일하러 나간 사이 정윤 씨가 둘째 분유를 타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첫째 딸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기계를 잘못 만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아이 우는 소리에 놀라 허겁지겁 달려갔지만 딸아이 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윤 씨는 넋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아이의 장례 절차를 밟고 있었다.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고 하지만 떠나버린 딸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허망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놀았으면 해서 코로나 위험이 덜한 시골로 왔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윤 씨는 모든 게 자기 때문인 것 같아 자책하며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다 보니 잠깐씩 정신을 놓고는 했는데 주위에서 갓난아기를 생각하라며 다독여 주어서 간신히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림책 무릎딱지의 주인공은 오늘 아침 엄마의 죽음을 맞이했다. 밤새 자느라고 아이는 어젯밤에 엄마가 죽은 걸 몰랐으나 아침에 아빠가 말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 어제 저녁 침대에 누운 엄마는 죽음을 인지하고 희미하게 웃으면서 너무 사랑하지만 힘들어서 안아주지도 못하는 데다가 영영 떠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는 엄마가 조금 쉬었다가 돌아오면 된다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는데 엄마가 그럴 수 없다고 해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아이는 울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 정윤 씨도 우는 둘째의 분유를 타야 해서 첫째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주인공 아이처럼 정윤 씨가 눈을 떴을 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딸아이가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제는 딸아이를 만지거나 같이 이야기하거나 함께 먹고 떠들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화가 났다. 사람들이 아이에게 잘 대해주지만 아무도 엄마가 살아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지 않듯이 정윤 씨 주변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정윤 씨를 보살피고 있지만 딸아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섭섭하고 짜증이 나고 슬펐다. 그림책에서 아이는 아빠에게 엄마가 잘 떠났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말하면서 엄마가 나빴다고 투덜거린다. 그러면서도 마음껏 슬퍼하지 못하고 남겨진 아빠를 걱정한다.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아빠 옆에서 자기라도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아이 역시 가엾은 아빠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서 아빠가 자꾸 우는 게 보기 싫어서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린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아이는 잠도 자고 싶지 않고 배도 좀 아파서 아빠를 돌보지 못할 정도가 된다. 정윤 씨가 남편은 물론 둘째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가 된 것처럼
정윤 씨가 딸아이를 기억하기 위해 아이의 물건을 만지작거리듯 아이는 엄마 냄새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아이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꾸 엄마 냄새가 사라지자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이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꼭꼭 닫았다. 아빠는 너무 더웠지만 엄마 눈과 똑같은 아이 눈을 보며 말을 하지 못해 혼자 투덜거리고 엄마라는 말만 꺼내도 우는 아빠 때문에 아이는 문을 닫아야 엄마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걸 말하지 못했다. 아이는 엄마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입을 다물기까지 했다. 정윤 씨가 마음의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아이는 아플 때면 괜찮냐고 묻는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고 눈을 감으면 엄마가 팔을 활짝 벌리고 안아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아프지만 무릎에 난 상처에 낙지가 앉기만 하면 낙지를 뜯어냈다. 상처가 다시 생겨서 피가 또 나오면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에게 외할머니는 아이 손을 가슴 위에 올려주면서 엄마는 가슴 가운데 쏙 들어간 곳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무릎딱지를 뜯지 않고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둔다. 가슴 위 쏙 들어간 곳에 손을 올려놓고 심장 뛰는 것을 느끼며 편안하게 누워서 잠이 든다. 딸 아이를 떠나보낸 정윤 씨도 그리움과 미안함을 마음속에 품고 아이와 함께했던 나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며 상실에 대한 아픔을 표출하고 또 표출했다. 애도상담 전문가 윤득형 박사는 예견된 죽음이든 갑작스러운 이별이든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 후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옆에서 상실에 관한 극한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좋다고 주장한다. 떠나보낸 사람의 슬픔과 남겨진 아픔을 이야기할 때 섣불리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투사해서 어설프게 위로하기보다는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즉 상실의 고통을 겪었을 땐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윤 씨가 딸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먼저 떠나보냈다는 미안함, 슬픔, 상처, 분노, 혼란스러움을 다 쏟아냈듯이 상실의 대상을 충분히 애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슬픔을 잘 꺼내고 마음껏 슬퍼하면서 떠나간 대상을 향한 사랑과 고마움, 미안함, 죄책감, 원망과 미움 등의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해진다. 그림책 심리 처방전. 하나, 가족이나 친구, 반려동물 등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에는 슬프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도록 노력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며 충분히 표현해보세요. 둘, 떠난 대상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지금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글이나 말로 표현해보세요.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마음이 부디 홀가분해지셔서 책의 제목처럼 당신의 밤이 편안했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